결혼식 날 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우리 딸, 시댁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 내 것은 끝까지 내 것이야.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겨주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법무법인에 찾아가 혼수로 가져간 그 아파트를 내 개인 소유로 공증받았다. 그 순간에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구명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년 후 남편이 계약서를 내밀며 당연하다는 듯이 내 혼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고 그의 남동생 창업 자금을 대출받는데 서명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 공정증서를 꺼내 보였다. 그는 경악했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1. 결혼은 내 평생 가장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소개팅으로 만나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박민준과 나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능력 있는 커리어맨으로 내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었다. 나를 더욱 설레게 했던 것은 그가 나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해서 오직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들뜬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셨다. 유진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너희는 만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잖니? 나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다. 엄마, 나도 이제 28이야. 맨날 결혼하라고 재촉했으면서 민준 씨 조건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이런 기회를 잡아야지.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이 바보 같은 딸아, 결혼은 서두를수록 안 좋은 법이란다. 하지만 당시 나는 사랑의 달콤함에 푹 빠져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혼식은 청명한 10월 가을로 정해졌다. 이 결혼식을 위해 나와 박민주는 꼬박 2달을 준비했다. 나의 혼수는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서울 강남의 투룸 아파트였다. 시가 5억 원은 좋게 넘는 곳이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아파트는 곧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외손녀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박민주는 멋진 턱시도를 입었고 나는 꿈에 그리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우리는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피로연에서 나는 몇 가지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다. 박민준의 남동생 박민규가 계속해서 박민준에게 귓속말을 했고 대화가 끝날 때마다 박민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유진이가 외동딸이라 집안이 아주 넉넉해요. 혼수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한 채 해왔지 뭐예요.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조금 우쭐했을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박민준을 따라 우리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그가 미리 마련해둔 잠실의 신축 아파트였다. 엄마는 떠나시기 전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우리 딸, 시댁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 내 것은 끝까지 내 것이야.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겨주지 마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해요. 민준 씨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날 힘들게 할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민준이의 문제가 아니야. 그 집안의 문제지. 결혼은 너희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란다. 내 말 명심해라. 내 혼수 아파트는 네가 꼭 지켜야 한다. 부모님을 배웅하고 나자 박민준이 내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장모님은 정말 옛날 분이시네.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지.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달콤함에 젖어들었다. 응,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직 신혼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와 시아버지 박지강 씨가 박민규와 그의 아내 이영미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얘들아, 신혼집 정말 좋구나. 위치도 좋고
채광도 좋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박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두 분이 지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집을 살 수 있었겠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내 기억으로는 이 집은 박민준이 전액 대출 없이 혼자 산 것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셨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참, 유진아, 네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아파트도 위치가 아주 좋다고 들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남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예요. 투룸이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거 참 잘 됐구나. 우리 민규가 요즘 창업을 준비하는데 사무실이 마땅치 않거든. 내 아파트도 비워두는 이 민규가 쓰게 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박민준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니, 유진이 그 아파트는 혼수예요. 저희가 셀을 놓아서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박민준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뭐, 내 건 내 것이 어디 있니? 이제 결혼했는데 그렇게 선을 그어서야 쓰겠어?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민규가 창업하는 것도 다 이 집안을 위한 일 아니니? 나중에 돈 벌면 다 너희한테 돌아가는 거지. 박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부동산에 내놓아서 곧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금도 받았는걸요. 이것은 내가 급하게 둘러댄 변명이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계약금이야 물어주면 그만이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때 박민규가 끼어들었다. 형수님, 제가 잠깐만 쓰는 거예요. 회사가 자리 잡으면 바로 정식 사무실을 구할게요. 나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끝까지 버텼다. 도련님, 제가 돕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라서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자기 것을 하늘처럼 떠받드네.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할 줄은 조금도 모르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민주는 내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수습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유진이한테는 소중한 집이니까요. 저희도 이해해야죠. 민규 일은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시댁 식구들을 보낸 후 박민주는 눈에 띄게 언짢아했다. 유진아,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면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나는 억울했다. 나름대로 최대한 부드럽게 말한 거야. 그 집은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내 집이야. 빌려주기 싫다고 한 게 뭐가 잘못됐어?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야지.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했어. 민규가 창업하느라 힘든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나는 침묵했다.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댁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 내 것은 끝까지 내 것이야.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겨주지 마라. 그 순간 나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이 출근한 틈을 타 나는 혼자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그 혼수 아파트를 내 개인 소유로 공증받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공정증서를 손에 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박민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식사하신대. 저녁 준비 좀 부탁해. 아, 그리고 아마 민규 사무실 얘기를 또 꺼내실지도 몰라.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줘.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손에 쥔 공정증서를 꽉 쥐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알았어. 걱정 마. 집에 돌아와서
나는 공정증서를 옷장 깊숙한 곳에 보석함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이 결정은 당분간 박민준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각자의 최소한의 방어선과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 나는 정성껏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다. 박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와 가득 차려진 식탁을 보고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아내 정말 현모양처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는 몰랐을 것이다. 칠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박민준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 시아버지 박지강 씨, 그리고 박민균의 가족이 들어왔다. 어휴, 냄새 좋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칭찬했지만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앉으세요. 민규랑 형수님도요. 조카도 왔구나. 이리 와. 박민주는 살갑게 식구들을 맞이했다. 나도 웃으며 모두를 자리에 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역시나 술이 몇 순배 돌자 화제는 다시 내 혼수 아파트로 옮겨갔다. 유진아, 오늘 내가 내 아파트 근처에 갔다가 한번 보고 왔는데 위치가 정말 좋더구나. 민규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하고도 가깝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가봤단 말인가?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아버님, 어떻게 집에 가보셨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 민준이가 우리한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잠깐 들어가 봤지. 나는 고개를 돌려 박민준을 쳐다봤다. 그는 조금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어제 당신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길래 그냥 알려드렸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민준 씨,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적어도 나한테 먼저 말은 해줬어야죠. 박민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래, 다 한 가족인데 내 건 내 것이 어디 있니? 유진아, 그 집 비워두는 이 민규가 쓰게 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냐. 지금 창업하느라 한창 집안에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나는 온 가족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분명히 내 집인데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어머님, 도련님이 창업하느라 힘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집은 저에게 의미가 커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서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박민규의 아내 이영미가 끼어들었다. 형수님, 저희가 공짜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월세를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월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집을 외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추억 타령이야? 집은 사람이 살거나 가치를 창출하라고 있는 거지. 비워두는 건 낭비 아니냐? 나는 억울했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어디서 저런 게 굴러들어와서 이 집안보다 자기 것을 더 중하게 여기네? 박민준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어머니, 화 푸세요. 유진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에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민규 사무실은 제가 다른데 알아볼게요. 제 동료가 놀리는 상가가 있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뭘 물어봐. 집에 멀쩡한 걸 두고 왜 남의 걸 돈 주고 빌렸어? 나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는 어색함 속에서 끝났다. 시댁 식구들을 보낸 후 박민주는 화를 냈다. 유진아, 내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단칼에 거절해야 했어? 나도 화가 치밀었다. 내가 뭘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야?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잖아. 그건 내 집이고 내가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부모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마음대로 드나들게 할 수 있어? 내 기분은 생각 안 해?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했어. 민규가 창업하느라 힘든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왜 안 도와?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서는 당신 동생의 창업이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네. 박민주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좀 더 이 집안을 위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집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마음속에 이 집안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의 작은 가정이야. 아니면 당신 부모님, 동생까지 포함된 박씨 집안 전체를 말하는 거야? 박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당신 너무 예민해. 우린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나눠? 그 순간 나는 엄마의 걱정을 비로소 이해했다. 박씨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박씨 집안에 시집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박씨 집안을 위해 쓰여야 함을 의미했다. 나의 방어성과 감정은 그들에게 그저 철없는 투정, 심지어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뿐이었다. 다음 날 박민준이 출근한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요즘 별일 없니? 엄마는 정말 신이 내린 것 같아. 나는 어젯밤의 일과 내가 아파트를 공증받기로 한 결정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딸아, 엄마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란다. 고부관계는 원래 미묘한데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더 힘들어지는 법이야. 잘했다. 스스로에게 퇴로를 열어두는 건 남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책임지는 행동이야. 하지만 민준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차분하게 타이르셨다. 바보 같은 소리. 결혼은 너 혼자 희생하는 게 아니야. 너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게 결혼에 대한 배신은 아니란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선이 결혼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일주일 후 박민규는 마침내 박민준의 도움으로 적당한 사무실을 임대했다. 이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내 혼수 아파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평범하고 충실하게 흘러갔다. 박민주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나도 현명한 아내의 역할을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올 때마다 당신이 만든 반찬이나 간식을 가져오며 우리를 챙겨준다는 명목이었지만 박민준 앞에서는 늘 내가 만든 음식이 당신 것보다 맛이 없다거나 내가 한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고 은근히 흠을 잡았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나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엄마가 당신이 만든 생선조림이 너무 짜대. 유진아, 엄마 말로는 옷은 이렇게 개야 깔끔하대. 유진아, 엄마가 그러는데라는 세 글자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저절로 쿵하고 내려앉았다. 3개월 후에 어느 날 박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민규 회사가 자금난에 부딪혔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대. 내 심장이 철렁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얼마나요? 5천만 원. 박민준이 말했다. 내가 가진 돈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박민준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 씨, 제 모아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겨우 몇 달인데 당신 동생 회사를 위해 그렇게 큰 돈을 대주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진아, 민규는 내 동생이야. 어려움에 처했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리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큰 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투자에 실패하면 우리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박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민규 능력을 못 믿는 거야? 아니면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민준 씨, 제 뜻을 왜곡하지 말아요. 저는 단지 창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니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박민준이 냉소했다. 이성? 당신 눈에는 모든 게 돈이고 모든 게 이익 타산이구나. 가족 간의 정은 조금도 없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고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힌 것 같았다. 다음 날 박민준이 먼저 사과했다. 어젯밤 감정이 격해져서 심한 말을 했다고 했다. 나도 그에게 사과하며 동생을 돕고 싶은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화해했지만 나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역시나 일주일 후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다시 우리 집에 모였다. 식탁에서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박민규 회사의 어려움으로 옮겨갔다. 그 2천만 원만 있으면 회사가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박민규가 한숨을 쉬며 은근슬쩍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들이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유진아, 내 그 아파트 비워두느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민규 좀 도와주자.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3. 식탁 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건 큰일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뭘 생각해? 그냥 담보대출이지. 집을 파는 것도 아니잖니. 민규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돈 갚을 거고 그럼 아파트는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박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민준은 난처해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유진아, 가능하다면 담보대출이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 민규 회사는 정말 잠재력이 있거든. 지금 잠시 어려운 것뿐이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박민준은 이미 그의 가족들에게 설득당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 결정을 존중하는 것보다 동생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뭘 생각해? 한 가족끼리 그렇게 정없게 굴래? 만약 내 친정이 어려웠다면 민준이는 두말 않고 도왔을 거다. 나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어머님, 온 가족이 관련된 일이니만큼 더 신중해야죠. 만약 대출을 받고도 민규 씨 회사가 계속 손실을 보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하나요? 박민규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최대한 빨리 대출금 갚을게요. 지금 큰 고객이랑 계약 논의 중이라 이 고비만 넘기면 전망이 아주 밝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혼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시댁 식구들이 떠나기 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유진아, 잘 생각해봐라. 이 집안에서는 다들 서로 돕고 사는 거다. 네가 오늘 민규를 도우면 나중에 민규가 잘 됐을 때 네 은혜를 당연히 기억할 게다. 시댁 식구들을 보낸 후 박민주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유진아, 그냥 시원하게 승낙하면 안 돼? 왜 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 나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민준 씨, 그건 내 혼수 아파트고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야. 만약 담보로 잡혔다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박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무 앞서가지 마. 민규 회사는 전망이 밝아.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뿐이야. 그리고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겐 이 신혼집이 있잖아. 나는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 혼수 아파트를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에겐 이 신혼집이 있으니까? 박민주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았는지 급하게 변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린 한 가족이니 리스크를 함께 져야 한다는 거지. 나는 냉소했다. 함께 진다고? 그럼 왜 내 혼수 아파트만 담보로 잡아? 이 신혼집은 왜 안 되고? 박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산 거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민준의 마음속에서 이 신혼집은 그의 것이고 내 혼수 아파트는 당연히 박씨 집안의 자산이 되어 박씨 집안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등기소에 가서 신혼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역시나 소유자란에는 박민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아. 엄마는 예리하게 내 이상을 감지했다. 나는 최근의 일들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박민준이 내 혼수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과 신혼집이 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유진아,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혼수 아파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박민규에게 담보로 넘겨줘선 안 돼. 그건 너의 안전장치고 너의 마지막 보루야.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담보로는 절대 안 내줄 거예요. 엄마가 다시 물으셨다. 만약 박민준이 끝까지 고집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각오했어요. 그가 계속 고집한다면 아마 우리 결혼은 끝이 나겠죠.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엄마는 일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할 거야. 명심해라. 내 권리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신혼집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박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유진아, 집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하자.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민준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건 은행담보대출 신청서야. 내가 다 작성해놨고 당신 서명만 하면 돼. 내일 바로 담보 설정하러 가면 돼.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준 씨, 나 이 서류에 서명 못해요. 박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왜? 우리 다 얘기했잖아. 민규 회사는 이 돈만 있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고 금방 갚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박민규 씨의 사업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돈이 순조롭게 상환될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 아파트는 내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박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을 못 믿는다는 거야? 아니면 나를 못 믿는다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당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신은 우리 작은 가정의 미래보다 당신의 원래 가족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박민준이 버럭 화를 냈다. 무슨 원래 가족?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자매야. 당신이 나랑 결혼했다는 건 우리 박씨 집안 전체와 결혼한 거 아니었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 박민준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지 박씨 집안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당신의 형제자매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박씨 집안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박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집 한 채 가지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담보로 잡는 것뿐인데 그렇게 나를, 내 가족을 못 믿어? 나도 일어섰다.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내 기분을 진심으로 고려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알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박민준이 냉소했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서는 집 한 채가 우리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존중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내 가장 기본적인 결정조차 존중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박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잘 생각해봐. 하지만 명심해. 만약 당신이 민규를 돕지 않으면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앞으로 우리 결혼이 어떻게 될지. 그는 말을 마치고 거실을 떠나 침실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비처럼 눈물을 쏟았다. 그렇다. 내가 담보를 거절하면 박씨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나는 이기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악독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동의한다면 나는 내 마지막 보루와 안전장치를 잃게 된다. 그 순간 나는 처음에 혼수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공증받았던 내 자신에게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박민주는 출근하기 전 다시 담보 이야기를 꺼냈다. 유진아, 오늘 퇴근하고 돌아오면 당신이 서명한 서류를 볼 수 있기를 바랄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이 떠난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담보대출 신청서를 바라보며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슨 결심?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 혼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엄마는 널 지지한다. 명심해, 내 자신을 지키는 건 잘못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책상 위에 신청서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알았다. 박민준이 돌아와 이 광경을 본다면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오후 내가 불안하게 박민준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뜻밖에도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와 시아버지 박지강 씨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시어머니는 대뜸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당연히 아파트 담보 문제 처리하러 왔지. 민준이 말이 네가 좀 망설인다고 해서 우리가 와서 설득 좀 하려고.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민준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그는 부모님을 동원해 나를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 아파트는 담보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했니?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제 혼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는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민규는 내 시동생이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네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아파트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라 저에게는 의미가 남달라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다. 무슨 의미 타령이야. 고작 집 한 채 가지고 이게 무슨 태도니?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박씨 집안을 내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지만 냉정을 유지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박씨 집안 모든 분들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 결정과 감정도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냉소했다. 존중? 네가 지금 우리 박씨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는 건 아니? 민규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우리 박씨 집안의 희망이야. 네가 돕지 않아서 회사가 망하면 그 책임은 전부 네게 있어. 나는 그녀의 말에 격분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박민규 씨의 창업 리스크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의 회사가 그렇게 전망이 밝다면 왜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창업 대출을 신청하지 않나요?
왜 꼭 제 집을 담보로 잡아야만 하죠?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은행 대출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심사도 받아야 하고, 보증도 서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 내가 반문했다. 은행조차 대출해주길 꺼린다면 그건 그의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얘졌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민규 능력을 의심하는 거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부모님과 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장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즉시 일러바쳤다. 민준아, 내 아내가 아파트 담보에 절대 동의 못하겠다고 버티는구나. 심지어 민규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어. 박민준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유진아, 딱 한 번만 그냥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 우리 어젯밤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어요. 제 입장은 확실해요. 제 혼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박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 나는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내가 이미 은행이랑 다 얘기해놨어. 당신 신분증이랑 등본만 있으면 우리가 담보 설정할 수 있어.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남편인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내 심장이 바닥까지 꺼지는 것 같았다. 박민준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거의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박민준이 다시 한번 반복했다.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남편인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은행이랑 다 얘기 끝났어. 당신 신분증이랑 등본만 있으면 돼.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찾았다. 민준 씨, 당신이 틀렸어요. 그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제 혼전 특유 재산,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제 개인 재산이라고요. 박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게 뭐 어때서? 우리 결혼했잖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야. 나는 냉소했다. 확실해요? 법에 대해 잘 알아요? 혼전 특유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박민주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무슨 혼전, 혼후야.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나는 그들 가족을 보며 문득 서글퍼졌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그때는 내가 당신, 박민준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박씨 집안 전체와 결혼한 거였고 나의 모든 것은 박씨 집안을 위해 바쳐져야 하는 거였네요. 시아버지가 엄하게 말했다. 유진아, 말 조심해라.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박씨 집안 모든 분들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 집은 제가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 내 체면을 깎아야겠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당신 체면을 깎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내 기분을 고려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박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 내일 우리 같이 은행 가서 담보 설정하자. 나는 냉소했다.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내 집을 담보로 내놓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절대로. 박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동의하든 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 남편이고 우리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 나는 그가 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 내 거절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일 뿐 결국에는 그의 결정에 굴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좋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옷장으로 걸어갔다. 깊숙한 곳에 보석함에서 그 공정증서를 꺼냈다. 거실로 돌아와 나는 공정증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 좀 보세요. 박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공정증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 공정증서예요. 그 아파트가 제 개인 소유이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처분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죠. 우리 결혼한 다음 날 바로 공증받았어요. 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나 몰래. 시어머니가 공정증서를 확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더니 분노에 차소리쳤다. 그래, 잘났다, 서유진. 시집 오자마자 이런 덫을 놨구나. 처음부터 우리 박씨 집안이랑 등지려고 작정한 거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덫이 아니에요. 단지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제 걱정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네요. 박민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유진아,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다. 나는 우리가 부부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남남이었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나도 실망했어요. 나는 결혼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마음속에서 결혼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의 원래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었네요. 박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너, 그게 무슨 태도야?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고작 집 한 채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나도 일어섰다. 집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죠. 당신은 내 결정을, 내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당신 눈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당연히 당신네 박씨 집안을 위해 쓰여야 하는 소모품일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자자, 다들 진정해라. 유진아, 내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너도 우리 사정을 이해해야지. 민규 회사가 정말 위기란다.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망할 수도 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버님, 사정은 알겠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그 아파트는 제 마지막 보루예요. 양보할 수 없어요. 박민규 씨 회사가 정말 전망이 있다면 왜 전문 투자자나 은행을 찾아가지 않나요? 왜 꼭 가족의 희생에 기대야만 하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무슨 희생? 우린 한 가족이야. 가족이 어려운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반문했다. 도움은 상호적인 거죠. 만약 제가 어려웠다면 박씨 집안은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줬을까요? 지금처럼 제 감정, 제 결정 누가 존중해주고 있나요? 박민주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결국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우리 결혼관이 너무 다른 것 같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다르네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그래,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오늘부터 우리 박씨 집안이랑 너는 끝이야. 그녀는 말을 마치고 시아버지를 끌고 획 돌아서 나가버렸다. 박민주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부모님을 따라 함께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비처럼 눈물을 쏟았다. 내 결혼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밤늦게 박민준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 공정증서 취소하고 아파트 담보에 동의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야.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민준 씨, 정말 이 집 때문에 우리 결혼을 끝낼 거예요? 박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집 때문이 아니야. 가족 때문이지. 민규는 내 동생이야. 어려움에 처했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에요? 내 기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박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아파트 담보에 동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요.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좋아, 아주 좋아. 네가 이미 선택을 내렸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자신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문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준 씨,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요. 박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해? 우리 결혼과는 너무 달라. 공통분모가 없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같이 사느니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나아. 짐을 다 싼 박민주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돌아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유진아, 행운을 빌게. 그는 말을 마치고 문을 열고 떠나버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비처럼 눈물을 쏟았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짧았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아. 엄마는 예리하게 내 이상을 감지했다. 나는 어젯밤의 모든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박민준이 집을 나간 것까지.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넌 잘했어. 네 권리를 지키는 건 잘못이 아니야. 결혼이라는 게 네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유지된다면 그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너무 후회돼요. 왜 그때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혼했을까요? 엄마가 위로하셨다. 바보야, 인생에 후회약은 없어. 중요한 건 제때 손실을 끊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나는 박민준이 보낸 이혼 합의서를 받았다. 합의서에는 신혼집은 박민준 소유로 내 혼수 아파트는 내 소유로 하고 그 외 혼인 중 재산은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이 합의서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서명하는 순간 내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결혼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후 나는 내 혼수 아파트로 돌아왔다. 외할아버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은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집을 정리하고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상자 안에서 나는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펼쳐보고 나는 그 안의 내용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가정의 변화를 겪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등을 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끈기와 노력으로 가정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다.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존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그 순간 나는 외할아버지가 왜 이 집을 내게 남겨주셨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가 그분처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독립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3개월 후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박민규였다. 형수님, 아니, 서유진 씨.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전화기 너머 박민규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박민규 씨, 무슨 일이에요? 박민규가 한숨을 쉬었다. 제 회사가 파산했어요. 만약 그때 정말 형수님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지금쯤 형수님은 그 집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유감스러운 소식이네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제기하시길 바라요. 박민규가 쓴웃음을 지었다. 네, 교훈이 뼈아프네요. 제가 너무 성공에 급급해서 시장 조사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형수님의 걱정이 옳았어요. 전화를 끊고 내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평온했다. 1년 후 어느 날 나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박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기억 속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유진 씨,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각자의 근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박민준은 박민규의 회사가 파산한 후 그가 많은 돈을 잃었지만 다행히 자신의 일은 안정적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유진 씨, 사과하고 싶어요. 박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제 가족의 요구만 생각하고 당신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만약 정말 당신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잘 지내길 바라요. 카페를 나와 나는 도시의 거리를 거닐었다. 마음속에서는 기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한때 뼛속까지 아팠던 결혼은 이제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사무치지는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과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직 원칙과 방어선을 지켜야만 진정한 존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길, 나는 혼자서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엄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자아에 대한 존중과 신념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혼 후의 나날들. 이혼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켜낸 혼수 아파트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나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수집하신 골동품 서화, 낡은 사진들, 그리고 몇 권의 사업 노트였다. 외할아버지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골동품 수집과 연구에 쏟으셨다. 그의 노트에서 나는 골동품 감정과 투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골동품 업계의 전문가인 이 교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의 지도 아래 나는 체계적으로 골동품 감정과 투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외할아버님의 안목이 아주 좋으셨군요. 이 수집품들 중 몇 점은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 교수님이 평가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이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조선시대 산수화 한 점만 해도 시장가가 최소 5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5천만 원이요? 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골동품 투자는 학문입니다. 외할아버님은 분명히 깊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만약 관심이 있다면 더 깊이 배워보는 걸 고려해보세요. 그렇게 나는 골동품 투자의 길에 들어섰다. 외할아버지의 수집품을 잘 보관하는 한편 내 저축을 이용해 소규모 골동품 투자를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본업도 포기하지 않았다. 재무팀장으로서 나의 전문 지식은 골동품 투자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내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가끔 과거의 결혼 생활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 고통은 이미 희미해지고 대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에 대한 긍정으로 채워졌다. 1년 반 후의 어느 날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였다. 유진아, 나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혼했지만 예의상 나는 여전히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유진아, 한번 만나고 싶구나.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 속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눈빛에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유진아,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선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때 우리 가족이 내게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아파트 담보를 강요하고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지. 나는 조금 놀랐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네가 버텼던 게 정말 옳은 일이었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민규 회사가 파산한 후에 걔가 빚더미에 앉았잖니. 만약 그때 정말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구나.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어머님도 박씨 집안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옳았어. 여자는 반드시 자신의 방어선과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해. 나는 젊었을 때 너무 남편과 가정에 의존해서나 자신을 잃고 살았지. 네가 버티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단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기에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게 부탁할 게 있다.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이혼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근황이 궁금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규가 빚을 지고 잠적해버렸어. 빚쟁이들이 민준이를 찾아왔지. 민준이가 민규 빚의 보증을 선 건 아니지만 그 빚쟁이들이 막무가내로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 결국 민준이는 신혼집을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단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규 씨가 그냥 도망쳤다고요? 빚이랑 가족은 내버려 두고? 시어머니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무책임한 놈이야. 나랑 애비는 늙어서 이런 충격을 감당하기가 힘든데 민준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애가 너무 수척해졌어.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민준이가 너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단다. 재결합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한번 만나볼게요. 찻집을 나온 후 내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박민준이 신혼집을 팔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는 것, 박민규가 빚을 지고 도망쳤다는 소식은 나를 놀라게 하면서도 마음 아프게 했다. 이혼했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이 있었다. 그가 혼자서 가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틀 후 나는 박민준과 약속한 카페로 갔다. 그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유진 씨,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박민준이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네, 좀 힘드네요. 민규가 빚을 지고 도망쳤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팔고 잠시 몸을 피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유감스러운 소식이네요. 일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요.
박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유진 씨, 늘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가족의 요구만 생각하고 당신의 기분과 권리는 완전히 무시했죠.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의 원망이 많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다 지난 일이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확실히 말해야 해요. 지난 1년여 동안 저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한쪽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때 우리 결혼이 실패했던 건 상당 부분 제가 당신의 결정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박민준이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만약 그때 정말 당신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민규 빚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수억 원은 됐죠. 당신 집은 아마 법원 경매로 넘어갔을 거예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수억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어요? 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걔가 사업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에까지 손을 댔어요. 사업 빚도 있고 도박 빚도 있었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유진 씨, 오늘 당신을 찾은 건 제 결합 때문이 아니에요. 박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단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박민준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부탁인데요? 박민준이 심호흡을 했다.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빚 갚는 데 쓰려고요. 많이는 아니고 2천만 원이면 돼요. 차용증 꼭 쓰고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나를 찾은 것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일 줄은 몰랐다. 내 표정을 본 박민준이 급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하세요. 제가 가진 돈은 다 빚 갚는 데 썼고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 저한테 빌리려는 거예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친구들은 제 동생 일을 알고는 다들 저를 멀리하고 은행 대출은 보증이 필요한데 지금 제 상황에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내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그의 처지가 동정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이 떼일까 걱정스러웠다. 민준 씨,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당신 결정이 어떻든 만나러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카페를 나와 내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이 돈을 박민준에게 빌려줘야 할까? 그는 제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상의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유진아,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간섭할 수는 없지.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내 권리는 지켜야 한다. 만약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조언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결혼 생활에서 잘못한 점은 있지만 사람 자체는 비교적 정직한 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부모님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반드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박민준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정한 장소를 보고 박민준은 조금 놀랐다. 왜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준 씨, 돈 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상환 기한과 위약 책임도 명확히 하고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게 당연하죠. 변호사의 입회하에 우리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박민준이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기한은 1년이며 만기 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만약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넣었다. 계약을 마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박민준에게 돈을 이체해 주었다. 입금 알림을 본 박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진 씨, 고마워요. 반드시 제때 갚을게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비록 나와 박민준은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지만 그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마음속으로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아직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때 나눴던 감정을 존중하고 그의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대여가 뜻밖의 파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틀 후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씨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 낯선 남자가 물었다. 나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는 박민규 빚쟁이 중 하나인 유광이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최근에 박민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들었소.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유광이 냉소했다. 당연히 상관 있지. 박민규가 내게 5천만 원을 빚졌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았소. 박민준은 형으로서 대신 갚을 의무가 있지. 당신이 박민준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그 돈은 박민규 빚 갚는 데 쓰여야 하는 돈이야. 나는 분노했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박민준 씨와 박민규 씨는 별개의 개인이에요. 박민준 씨는 박민규 씨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어요. 제가 박민준 씨에게 빌려준 돈은 그가 알아서 쓸 돈이지 당신과는 무관해요. 유광이 위협했다. 어디서 시치미를 떼? 박 씨 집안은 원래 한통속이야. 박민준이 제 동생을 안 도울 리가 없지. 당신이 빌려준 돈은 결국 박민규 빚 갚는 데 쓰일 게 뻔해. 경고하는데 만약 박민준이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을 찾아갈 거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유광 씨, 말 조심하세요. 저와 박민준 씨 사이의 금전거래는 합법적인 민사행위이고 박민규 씨의 채무와는 무관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광이 코웃음을 쳤다. 좋아, 아주 좋아. 어디 두고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박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박민규의 빚쟁이까지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박민준에게 전화해서 유광이 나를 찾아온 일을 알렸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준 걸 알았죠? 박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박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아마 실수로 말씀하셨나 봐요. 나는 조금 화가 났다. 민준 씨, 이러면 안 돼요. 만약 박민규 씨 빚쟁이들이 전부 나를 찾아오면 저는 정말 곤란해져요. 박민준이 급하게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말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빚쟁이들은 제가 상대할 테니 당신을 귀찮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일은 내게 경종을 울렸다.
비록 박민준과 이혼했지만 돈 문제로 엮이는 한 나는 그의 집안 풍파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유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씨, 박민준이 당신에게 빌린 돈으로 내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빚부터 갚았소. 이건 불공평하잖아. 유강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유강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민준 씨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와 무관합니다. 제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유강이 위협했다. 이대로 끝날 줄 알면 오산이야.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서 받아낼 테니. 전화를 끊고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괴롭힘은 나를 두렵게 하면서도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먼저 나는 경찰서에 가서 유강의 전화 괴롭힘과 협박 행위를 신고했다. 다음으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강에게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민준에게 연락하여 만약 유강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박민준은 듣고 나서 매우 미안해했다. 유진 씨, 미안해요. 당신까지 연루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일주일 후 유강은 정말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박민준의 말에 따르면 그가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마련하여 유강의 빚 일부를 갚음으로써 잠시 상대의 분노를 잠재웠다고 했다. 이 일을 겪으며 나는 깊이 깨달았다. 이혼을 해도 돈 문제로 엮이는 한 상대방 가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박민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나서서 돕지 않을 것이다. 냉혈한이어서가 아니라 경계선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나는 박민준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수입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약속대로 제때 돈을 갚겠다고 했다. 나는 잘 됐네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그 문자를 삭제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의 길, 나는 혼자서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엄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했다. 지켜낸 혼수 아파트는 단순히 내가 사는 안식처가 아니라 내 독립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